만악의 근원은 검찰. 검찰로부터 고초를 겪는 분들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속상한 부분이 있죠. 2심에서 유죄가 나온 조국 대표는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서로 모셔가려고 섭외하고 맞아요. 송영길 대표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뭐 네. 유죄가 나온 게 없습니다. 재판을 받는 송영길은 대한민국의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네. 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 현상 때문에 제가 굉장히 괴로움이 있습니다. 저는 뭐 송영길을 지키고 이럴 게 없어요. 내가 송영길을 뭘 내가 지켜. 그냥 이 이상한 현상에 대해서 뭐 지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검찰의 정말 비상식적인 행태들을 세상에 알리고자 이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대표님, 재판 중이죠? 네. 지금 어떻습니까? 열심히 대응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재판부에서도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뭐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좀 있다고 하셔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형사소송법이라는 것이 근대와 전근대로 나눴을 때 핵심적인 전환점이 자백법칙과 전문법칙입니다. 자백 법칙과 전문법칙. 전문. 옛날엔 자백이 증거의 왕이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자보다 고문해서 자백을 받아서 유죄로 인정해서 그냥 사형에 처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백이라는 것이 임의성이 없을 때 그건 증거 능력이 될 수 없다. 강제로 얻은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이고 네. 임의성이 있는 자백이라 할지라도 그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보강 증거가 없으면 유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돈 받고 거짓말로 그렇지. 내가 대신 뭐 음주운전했다, 뭐 그렇지. 내가 대신 죽였다 그럴 수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너 자백하면 우리가 좀 그렇죠. 감형해줄게 뭐 이런 게 이제 생길 수 그렇죠. 있으니까. 마피아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게 자백 법칙이고요. 두 번째 전문 법칙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 남한테 들은 이야기는 증거가 안 된다. 그 두 개가 이제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이제 전근대와 근대 형사소송법이 바뀌게 된 건데 최근에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점이 생긴 게 바로 위법 수집 증거 배제입니다. 위법 수집 증거 배제의 법칙. 배제. 예, 우리 그러니까 위법하게 증거를 잡으면은 그거는 법정에 쓸 수 없다라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 형사소송법 308조 2항에 이제 명시가 돼 있는데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네. 이 핸드폰을 가지면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네. 여기에 피의 사실과 관계되지 않는 증거를 싹 갖다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이 윤석열 검찰이거든요. 그거 안 돼. 여기 뭐 뉴스타파도 마찬가지고 네. 이진동 기자도 그렇게 했고 네. 그래서 영장의 피의 사실을 범위를 벗어나서 압수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그래서 권성동 씨도 무죄 판결이 났어요. 아, 그것 강원랜드 때문에 사건. 어. 이재용도 무죄 판결이 난 겁니다. 어. 윤상현도 무죄 판결이 난 겁니다. 아, 한밭집. 한밭집 그 논란이 컸었잖아요. 거기도 무죄 났어요. 거기도. 어.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영장주의 위반이다 그래서 무죄 판결이 난 거죠. 근데 네. 저도 역시 똑같이 지금 이정근이라는 사람이 구속이 됐잖아요. 네. 제가 당대표도 사무부총장으로 임명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박우식이라는 사채업자하고 채권 채무 관계가 있었어요. 한 10억 정도. 그래서 돈을 안 갚았다고 박우식 씨가 이정근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하던 중에 갑자기 이게 알선수재죄 형사사건으로 변절이 됐어요. 서로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네. 근데 그게 형사부로 배정되지 않고 이 김영철 검사가 부장으로 있는 반부패 수사 2부에 배정이 돼가지고 거기서 갑자기 핸드폰 3개를 받아서 3만 개 녹음 파일을 뒤져가지고 이 돈봉투 사건이 시작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것은 우리는 영장주 위반이다. 아니 이거 박우식과 이정근 간의 10억 알선 수재죄 형사 사건과 이 민주당 전당대회가 무슨 관련이 그렇지. 있습니까? 네. 아무 관련이 없는데. 이 사건이 드러난 데는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폰 녹취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전에서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이 씨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했지만 새 것으로 교체된 뒤여서 별다른 증거를 못 찾았습니다. 하지만 2달 뒤 이 씨의 예전 휴대폰을 지인 집에서 확보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 휴대폰에서 3만여 개의 녹음 파일과 문자 메시지 등이 나온 겁니다.
이거를 김수환이라는 사람이 2022년 10월 7일 날 이정근의 전화를 받아요. 구속돼 있는 이정근이 검사실에서 검사가 먼저 전화를 해요. 김수환이라는 사람한테. 김수환이라는 사람한테. 네, 김수환이한테 맡겨놨대요. 어찌됐건 여기다 맡겨놨는데 검사가 전화를 하더니 김수환 씨 맞죠? 이정근 씨 바꿔줄게요. 바꿔줘서 이정근이 내가 맡겨놓은 거 갖다 주시오 검찰에. 했더니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그 핸드폰을 싹 갖다 바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긴 걸 다 털어가지고 이 사건이 시작된 건데 그때만 하더라도 돈봉투 사건이 알지도 몰랐잖아요. 네. 이게 놀라야 된 거는 2023년 4월 12일 날 JTBC 보도로 처음 돈봉투 사건이 알려진 거니까 네. 그 전인 2022년 10월 7일 날은 이정근도 김수환도 돈봉투 녹음 테이프가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어떻게 다 아무 조건 없이 이미 제출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별도 영장을 받아야지. 근데 이걸 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것은 영장주의 위반이고 위법 수집 증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그 검찰이 들여다보거나 확보한 것 중에 송영길에게 유리한 게 좀 있나요?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에 좀 배치되는 것들. 이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지금 이 3만 개나 되는 녹음 파일을 검찰이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만 뽑아서 지금 제출한 거잖아요. 네. 우리가 3만 개를 다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나한테 유리한 것도 있을 텐데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아, 그래서 그건 알수 그 없고. 목록을 다 내놓으라 그랬어요. 네. 검찰한테 우리 재판부를 통해서 음. 제출 받으면 내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네. 그 중에도 재판장께서 뭐라 그랬냐 검사한테 3만 개나 되는 녹음 파일이 있다면서 왜 이정근 증인과 피고인 송영길 간의 대화 내용이 하나도 없느냐. 아, 그건 없어요. 하나도 제출 안 했어요 검찰이. 아. 다 지금 이정근, 강내구, 윤관석 녹취만 있지 내 목소리가 담긴 녹취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검사한테 물어보니까 검사가 송영길은 뭐 텔레그램으로 전화를 해서 녹음이 안 됐다는 둥 뭐 이런 편기를 썼는데 마지못해 내놨습니다. 제 목소리가 담긴 게. 당대표 된 이후로 이제 이정근 사무부총장과 통화 내용인데 내용인즉슨 네. 강내구가 송영길의 이름을 팔아서 여기저기 돈을 요구한다는 소문이 들리니 이 사무부총장이 잘 체크해서 이거를 좀 차단을 시켜라. 그걸 누가 얘기했다고? 내가 말한 게. 송 대표님이. 송영길 대표가 이정근에게 야 강내구가 내 이름을 팔고 팔면서. 다닌다는 소문이 있어. 그러면서 지금 뭐 돈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 너 그거 좀 잘 살펴봐라. 했던 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 녹취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그거는 사법부에 제출이 됐고요. 제출했습니다. 아, 그거 제출됐고. 검사들이 마지못해 내놓은 거를 이제 재판장도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는 피고인한테 유리한 증거니까 제출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네, 제출을 했습니다. 누가 위법 수집 증거를 기초로 별건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별건 수사를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검사들이 누구라도 죄를 만들어서 그렇죠. 해버리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고문을 막으려면 고문에서 얻은 자백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면 고문이 없어집니다. 고문할 동기가 없어지니까. 마찬가지로 위법 수집으로 만든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정해버리면 별건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검찰공화국 체제에서 법원이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해서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고 최근에 대법원이나 대다수 판결이 다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영장주의를 벗어난 것은 증거 능력을 부정하고 있거든요. 네. 위법 수집과 관련해 가지고는 뉴스타파가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제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캠코더로 촬영을 하고 압수를 했는데 바로 봉인하지 않고 열람을 하고 사진을 찍고 본부로 막 보내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너무 많고요. 너무 많아. 저희 이제 기자들을 상대로 수사하다가 많은 것들이 드러났고 검찰이 운영하는 디넷 디지털 캐비닛의 존재가 네. 다시 한번 확인이 됐잖아요. 네. 제 휴대전화 세 대 중에 한 대에 대한 전체 정보를 가져갔더라고요. 다시.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삭제 폐기 확인서를 주면서 뒤로는 자기들이 감추고 갖고 있는 건데 제가 오늘 송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 사건의 원점이 저네요. JTBC 보도. 왜냐하면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2022년에 그 탐사팀장 제가 하고 있을 때 저희 팀원한테 박우식 그 부산자원 박우식 브로커입니다. 브로커인데 이분이 한번 만나봐라 하고 제가 그 사무실 주소 연락처를 알려줬던 기억이 나요. 그 친구가 갔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전 나왔잖아요. 2022년에 나왔는데
이 친구가 계속 찾아갔던 모양이야. 연락도 하고. 왜냐면 박우식 씨랑 저랑 통화를 가끔 했어요. 그리고 녹취록도 제가 봤습니다. 녹취록을 많이 있습니다. 박우식 저한테 뭐라 했냐면 검찰이 이정근 이게 아니야. 지금 큰 사람 하나 있어. 큰 사람 하나 이 사람을 잡으려고 지금 나를 엄청 설득하고 있어. 그러면서 고민이 된다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근데 있잖아 봉 기자 나중에 있잖아 이거 사건 끝나면 제가 다 얘기해 드릴게요. 그때 폭로할게요. 수사 과정에 불법성이 있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의 특징은 녹음박이에요. 녹음박. 모든 걸 녹음해요. 근데 그래놓고 저한테는 난 녹음하는 사람 아니야. 그래서 저도 녹음하고 있었지만 본인도 녹음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한 게 저 느낌이 뭐였냐면 검사의 조사 과정을 녹음하신 것 같아요. 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한테 그런 뉘앙스를 말씀하셨고 어찌됐든 이분 자체가 저한테 얘기하기로는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녹음 파일이 이제 JTBC로 갔잖아요. 근데 거기 제가 알기로 제가 그 팀원 가보라고 했던 걔가 가져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미스터리가 있어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유출된 게 이정근 측 아니면 김수환 씨, 그러니까 김수환 씨라는 분, 그분이 줬거나 아니면 검찰이 줬거나입니다. 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이거는 지금 그렇죠. 피고인들한테 피의자들한테도 그때는 피의자 상태였으니까 피의자들한테도 공개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된 파일인데 그게 보도가 됐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언론사가 보도한 걸 뭐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당연히 언론사는 그런 것들을 빼내서 보도하는 게 의무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의 미스터리는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나왔지? 근데 만약에 제가 추측하듯이 박우식의 손에서 나왔다. 라고 하면 예를 들면 검찰이 직접 못 주잖아요. 쿠션을 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 그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박우식 씨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구속이 되셔가지고 다른 사건으로 또. 아무튼 제가 봉지욱 기자 박우식 씨랑 그 녹음한 걸 내가 들어봤어요. 거기에 큰 사람이 어찌됐건 나를 잡기 위해서 송영길 대표예요. 한 게 보여지더라고요. 아니 근데 대표님, 왜 근데 송영길이라는 사람이 타겟팅이 됐어요? 글쎄 좀 그게 이제 총선 때 활용하려고 그런 거죠. 민주당 대표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대표성이 있으니까 송영길하고 돈봉투 사건으로 먹칠을 함으로써 민주당의 이미지를 민주적 정당성을 완전히 그냥 훼손시켜서 총선에 활용하려고 총선 때까지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을. 그러니까 이정근이 그 세 개의 핸드폰을 맡겼던 김수환이라는 사람이 아무 조건 없이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돈봉투 사건 다 수사해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안이하게 이번 1심 판결을 한 재판부가 했어요. 이성만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판사가 너무 안이하게 판결했다고 보여지고 제 주장은 이정근이 작년 4월경에 정철승 변호사를 통해서 반부패 수사 2부와 JTBC를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발을 했어요. 아니 그럼 모든 자기 사건 다 갖다 쓰라고 이미 제출한 사람이 왜 고발을 하냐고. 왜 자기가 소위 그 노영민 비서실장으로부터 대한통운 무슨 감사인가 고문인가 그 임명된 피의 사건에 대해서 마음대로 쓰라고 된 피신 조서는 있습니다만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명시한 게 하나도 없어요. 돈봉투 사건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현재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이미 제출했다고 할지라도 피의 사실과 관계되지 않는 것을 별도의 영장 없이 마음대로 갖다 별건 수사하는 것은 위법이다라는 게 우리나라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JTBC가 보도한 그 날짜가 바로 이제 1심 사건 박우식과 이정근 간의 알선 수재죄 1심 판결이 나면서 보도하고 바로 압수수색이 동시에 다 들어갔어요. 완전히 그 서로 짜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갑자기 프랑스에 있는 제가 그냥 우리 최국도 빨리 들어오고 제가 막 여기 소리 질렀죠. 난리 들어오세요, 거. 그래 바로 들어왔잖아요. 그래. 돈봉투 자체도 별건인데 또 다른 진짜 제3의 별건도 혐의로 집어넣어가지고 이것도 구속 사유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박희태 의장 사건과 달랐다는 이야기는 박희태 의장은 전당대회 때 자기 통장에서 1억 9천만 원인가를 인출해서 그때 김효재 민정수석인가요? 그분이 신분증으로 300만 원씩 의원들한테 나눠줘가지고 고승덕 의원이 그걸 양심 고백을 하는 바람에 확실하게 그 재원이 나왔는데 이 사건은 내가 관여된 게 없잖아요. 지금까지 나온 것도 해도 내가 돈을 마련해 준 것도 아니고 내 돈을 준 것도 아니고. 김영권이라는 후원자가 제 보좌관한테 5천만 원을 줬다는데 그걸 재원으로 이렇게 이정근 강래구 윤관석 통해서 이렇게 갔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 검찰 주장도. 그건 이제 돈봉투 사건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송영길이 사전에 관여된 게 없다. 재판장도 이정근 증인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증인. 피고인 송영길이 증인과 사전에 상의하거나 뭐 지시를 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정근. 사후에 보고했냐가 논란이 되다 보니까 검찰이 이걸로는 송영길을 구속시키기는 어렵다. 그래서 별건으로 바로 제가 속해 있는 싱크탱크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를 다 뒤지고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4천만 원을 무슨 소각장 관련된 제3자 뇌물죄로 엮어가지고 이게 공소사실을 3개를 만들어 놓은 거죠. 뭐 예. 별건의 별건의 별건으로 예. 구속까지 됐다고 구속까지 예. 한동수 감찰부장님 와, 자 지적을 좀 한번 해주시죠. 일단 판사님들이 조금 더 오늘 우리 그 송 대표님 이슈도 아마 그 적법 절차와 실제 네네. 진실 관련해서 현재 우리나라 상황들은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될 때입니다. 네. 이 속에서 판사님들이 조금 더 용기를 내셔서 최근 그 박문진 그 방통위 관련해서 행정법원 판결처럼 네. 그러한 역할들을 해주실 때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렇게 흘러가는 게 되는 거죠. 제 귀에 강하게 꽂혔던 표현이 있는데요. 판사들이 조금 용기를 내줬으면 좋겠다. 네, 그건 어떤 의미예요? 재판장은 이 소송 지휘권이잖아요. 네. 공소장의 요지를 낭독하지 마라. 이걸 고쳐올 때까지 진행하지 않겠다. 이런 엄정한 소송 진행들. 일단 공소장을 낭독하고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요구하면 선뜻 검사들이 응하지 않거든요. 네네네. 조금 더 엄정하게 진행하는 것들 그리고 모든 재판에서 위법수직 증거 배제 법칙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실제 진실을 찾기 시작하면 그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이고 내지는 검사들이 사실 판사님들을 많이 속이시거든요. 그런 지점에 대해서 미처 속아 가실 수도 있고 진정한 인권의 가치들은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것들을 선언해 주시고 실제 판사님들을 불이익 없으시거든요. 독립돼 있거든요. 근데 네. 언론 보도를 좀 접하셨을 테니까요. 지금 분노의 송영길 대표 사건에 대해서도 좀 보셨을 텐데 그냥 뭐 개인적인 관점으로 위법 수집에 대한 부분에 문제 의식이 좀 있나요? 네,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그러니까 네. 그 이렇게 실체 진실 발견과 적법 절차 준수가 그 조화로운 해석이라고 이제 법원이 천명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실제 진실을 그 중시하는 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대해서 좀 더 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이 가져가시는 것이 네. 한국 상황에 맞다, 네. 재판 현실에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송 대표님의 뭐 구체적인 사건 그 내용들 실체에 관해서는 네. 뭐 제가 뭐 구체적으로 네, 뭐 네. 아주 뭐 제가 기록을 보거나 예, 뭐 이런 것은 아니어서 네네네. 확실한 분이 알겠습니다. 네. 이분은 확실한 분이야. 네, 네. 확실하게 아는 것, 확실하게 경험한 것만 말씀하시는 분이야. 앞에 계신다고 편들고 네.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더 신뢰가 되네요. 네. 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 너무 감사하고요. 아무튼 뭐 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재판을 했고 우리 이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한동수 부장님께서 직접 교도소를 한번 저를 접견을 왔어요. 그래요? 저를 얼굴도 몰랐던 분인데 오. 왜 오셨냐 그랬더니 너무 송영길이 외면하고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는 사이가 아닌데요? 몰랐죠. 이제 얼굴을 와. 직접 본 건 그때 처음이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와. 이게 판사 출신으로서 이렇게 또 검찰 개혁에 앞장서 주셔서 고맙고 또 많은 이런 게 귀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뭉클하네. 출근길에 아마 그 송 대표님을 좀 지지하고 응원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혼자 이렇게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이 뭐랄까요? 그 이렇게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 자제분도 좀 생각나고 혼자 있으신 것 같아서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